안녕하세요. 고전평론가 고민숙입니다. 두 번째 만나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반갑죠? 예. 지난주에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많이 올리셨는데 제가 하나밖에 답변을 못해서 요 관련된 질문 2개 하고 이제 오늘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권혜영 씨라는 분인데 인간이 쉽게 먼 지역을 이동하게 돼서 이제 역병이 이제 퍼뜨려져서 이제 인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 이건 이제 자본주의가 조장을 했고 그러려면 이제 한 곳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균등 거주가 관건이다. 인구를 좀 이제 인구가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예,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 곳으로 밀집된 곳으로 자꾸 모일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기 때문이고 밀집된 곳에 있으면 내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게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건 지역 불평등이 있고 사람이 어느 곳에 이제 많이 모이면 거기가 화려하고 뭔가 굉장히 삶이 의미 있어 보이고 굉장히 거기서 사는 게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이런 이제 착각이 사실 들죠. 그래서 지구에 사실 인구 밀도가 낮은 데가 많은데도 굳이 이제 사람 모인 데 더 모이고 우리나라도 지방에 가면 빈집도 많아요. 거의 서울에서 그냥 월세 사는 분도 지역에 가면 바로 중상류층으로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은 인간 있는 곳을 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있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불균형이 심해질 뿐더러 시골에 사는 사람은 사람이 없어서 괴롭고 서울에 이제 밀집된 곳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이 생활비가 비싸서 괴로워요. 결국 다 괴롭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팬데믹이 왔을 때 대처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인간이 근원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네트워크를 원한다. 그러니까 지역에도 내 친구가 있고 내 친구랑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이렇게 서울에 와서 복잡되고 안 삽니다. 이 비싼 월세랑 이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고. 디지털은 오히려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 살아도 삶의 결핍 같은 걸 안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점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조건은 마련이 됐어요.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읽고 써야 하는가도 거기에 달려 있는데 사람이 연결되려면 마음이 연결되는데 마음은 이 물질의 구조나 우리 외형, 이 바깥에 드러나 있는 신체의 생리적 구조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질과 생리는 이런 어떤 형식의 한계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몸은 이 형태를 유지해야만 살잖아요. 마음은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무한을 다 사유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구조가 다르죠. 그런데 굉장히 거기가 다이나믹해서 이렇게 감정의 희노애락도 격렬하고 무한한 잠재력과 또 무한한 잠재력의 반대가 뭘까요? 자기로 집중을 해서 모든 잠재력을 차단해버리는 그런 아주 독존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은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데 마음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무한히 넓어질 수도 있고 무한히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패스나 막 극단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나오는 거고 한편으로는 정신이 완전히 해방이 돼서 모든 인류에게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시는 분도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의 한계는 동일한데 마음의 영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구조는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죠. 물질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만족감을 갖고 막 무한히 열린다.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몸이 괴롭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냥 정신적으로 잠재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인은 물질이 너무 강력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지배하다 보니까 정신이 갖고 있는 그 영역을 망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내 물질의 보조 역할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럴 때 쓰는 정신은 뭐냐면 주로 감정과 감각이에요. 감정과 감각은 빙산의 일각 정도가 아니라 빙산의 일각 위에 떨어진 눈꽃송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도 모르고 빙산은 더더욱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이 감정과 감각을 가지고 만족감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되냐면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에 모두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뭐 멈춰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내 방역을 열심히 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안 움직여서 막 전파자가 되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필요한 일 외에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컨트롤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없으면 이거는 진짜 우울증 아니라 정말 이제 약간 막 환각 증세도 일어날 수 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대 권력은 병리학이고 위생 권력으로 지금까지 여기를 끌고 왔는데 이제 정말 우리 마음의 위생을 좀 탐구해야 된다. 마음이 청정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나? 지금 손 씻으라 그러면 손 씻고 그 다음에 소독제 하라 그러면 소독제 열심히 하고 뭐 진짜 그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걸 하는데 마음이 지금 막 그 혼란스럽고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에 막 오염되어 있는 거 이것을 갈무리하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이 물질보다 작아진 마음으로는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살기가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돈이 그걸 해결해 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인류학적으로 우리가 사유해야 될 때가 왔다 그랬는데 여기 옛날에 패스트는 인문주의로 회귀했는데 왜 지금은 인류학이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런데 그거는 이 패스트는 중세 뭐 유럽이 그 병을 많이 앓았으니까 그때는 아마 신을 중심으로 예속된 그런 사유 구조. 그래서 이제 패스트 같은 걸 앓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이 우리를 구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신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이 존재한다고 해도. 근데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과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게 신이라고. 고통을 우리가 만들었다면 신이 어떻게 해결해 주죠? 고통을? 그러니까 신은 그것은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마 이제 패스트 이후에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쪽으로 그 방향을 선회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우리는 방역과 그 모든 이제 현대 의학, 병리학을 전폭적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병리학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지? 백신을 지금 막 만들고 있다고는 하는데 1년 내내 거기 우리는 이제 백신을 못 만드는 상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수송하고 뭐 하는데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의학이 우리를 구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의학은 그 어떤 특정 영역을 담당하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켜야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자연과 공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마음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 다른 팬데믹은 뭐 너무 필연적인 것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인류학적인 어떤 방향으로 바꿀 때 이제 가능하다.
자, 그럼 오늘의 이제 주제는 읽기의 거룩함하고 쓰기의 통쾌함인데, 이게 제가 이제 읽고 쓴다는 거 그 거룩하고 통쾌함에 대하여라는 이제 작년에 쓴 글쓰기 특강 때문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읽기는 왜 거룩하고 쓰기는 통쾌한가? 이제 요 얘기를 하게 되면 문명사 전체를 봐야 돼요. 문명사 전체를. 지금 우리가 읽고 쓰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면 읽는다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야? 사회 전체로 봤을 땐 책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지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독서를 안 하시잖아요. 독서 인구 일본하고 왜 그런 경쟁심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일본은 훨씬 그 독서를 많이 한다는데, 축구나 야구가 지면 뭐 난리가 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참 마음이 대인배란 말이죠. 우리가 일본보다 독서를 덜 하다니 이런 막 흥분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요런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 안에서만 판가름을 하면 읽기는 점점 안 해도 될 것 같고, 쓰는 일은 더군다나 PPT 만들고 뭐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고 막 그런 거 영상 편집하면 되지 뭘 글쓰기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매몰된 거예요. 매몰된 거. 그러면 절대 우리가 이 큰 비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명사 전체에서 읽는다는 것과 쓰는다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근원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한한 지평위에서 사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결론은 뭐냐면 책은 신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신은 각자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뭐 무신론자다. 그러면 인간의 가장 고귀한 경지를 떠올려도 되고, 뭐 신을 믿지 않는 종교다 그러면 불교 같은 경우는 붓다를 떠올리면 돼요. 그러면 왜 이게 최고의 선물이냐면, 인류사를 최초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걸 이제 BC 5세기 전후한 그거를 추계 시대라고 합니다. 추계 시대. 그때 이제 동서양의 영적 지도자들이 다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지혜를 언어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삶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언어를 표현한 다음에 이제 그걸 문자로 결합을 하면서, 문자로만 있으면 아직 책이 아닙니다. 그냥 문서가 되고 뭐 주간에다가 쓰고 뭐 이제 ip사기에다 쓰고 뭐 이렇게 되는데, 드디어 책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하나로 완결된 그런 사물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걸 하기까지는 인류의 문명의 모든 게 다 거기에 집중됐어요. 그냥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걸 한번 해본 게 아니고, 전 인류가 동일하게 모든 문명권에서는 책을 향해 달려왔다. 왜? 최초로 들은 신의 목소리, 가장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근원적인 메시지, 이거를 언어로 이렇게 전승하는데 시공을 넘어서 영원히 이걸 지속할 수 있는 거, 그게 문자고, 문자와 이 메시지가 만나서 책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이가 있어야 됩니다. 종이. 근데 종이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게 아니라 종이는 뭘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 그래서 이제 종이가 어느 문명권에서 먼저 나왔냐, 이게 그 문명권의 수준을 결정해요. 중국이 굉장히 빨리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워낙 이제 땅이 비옥하니까. 그래서 그 문명의 수준이 아주 고도로 빨리 발전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받아들여 갖고 종이 제지수를 만들어서 책을 기어코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야 그 문명권의 지혜가 불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 우리가 원주민 이런 거하고 이제 문명 차이를 느끼는 게 뭡니까? 거기는 수만 년, 수십만 년이 내려와도 그 전통을
예,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끝나버립니다. 예, 불멸의 시공간을 얻는 건 책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책이 문명 간의 교류를 왕성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기원을 올라가면 이제 중국에서는 주역이 나오고 인도에서는 그 베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 유럽에 가면 이제 그 신의 메시지가 나오죠. 예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우리가 지금 보는 책들은 뭐가 잡스럽고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기원을 거슬러 가면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지고의 어떤 언어가 책을 향해 오는 그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책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속 대중문화 막 이런 거는 18세기 이후에나 나오는 거예요. 책을 만든다는 건 그 문명의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게 총력을 기울여졌을 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무가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죠. 나무. 그런데 저기 사실 그 뭐 구약이나 신약을 봐도 이제 예언자들 그러면 그 거긴 중동 사막에 나무 한 그루 딱 있는데 그런 데서 뭔가를 메시지를 받고, 근데 이제 그쪽은 나무가 상당히 좀 부족해요. 올리브 나무 말고는 많지가 않더라고, 유럽도. 그런데 이쪽 이제 중국에 오면 나무가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인도에 가면 모든 그 현자들은 다 나무 아래서 깨달아요. 부처님은 태어날 때도 이미 그 룸비니 동산의 나무에서 태어나셨고, 그 가지를 붙들고 사라쌍순가 가지 나무를 붙들고 나왔고, 그 다음에 최초로 선정에 들어간 12살 때 그때도 그 잠부나무 아래에서 그걸 하신 거고, 출가하셔도 마찬가지죠. 나무가 없이 이 구도는 불가능해요. 깨달음도 이제 올리브가 아니라 보리수나무 아래서 깨달으셨고, 그 다음에 입멸하실 때도 그 쿠시나가라에서 사라쌍수 나무 아래서 입멸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 나무는 정말 이 자연물 중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스승이에요, 스승. 나무가 없이 우리가 나무가 없는 곳에 살면 굉장히 뭔가 삭막하고 각박하게 느껴지는 것도 단순히 그게 나무가 있으면 숲이 있고 뭐 그래서 뭐 광합성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데 그 최초의 선물이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이 어디서 왔는가 이거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렇게 따져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지금 자연과 공감해야 돼요. 공존해야 돼요. 자연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공존을 하죠. 그럼 자연과 인간을 매개했던 것들을 우리는 그걸 이제 찾아가 보는 거야. 그럼 가장 위대한 선물이 책이다. 자연, 나무. 근데 나무 혼자 존재합니까? 나무 혼자 존재할 수 있나요? 나무는 일단 강합성을 하면 태양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무도 막 이렇게 번성하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자기네들끼리도 그 영역 다툼을 하거든요. 자연의 어떤 대표 주자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숲이 사라지는 만큼 기후위기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책이란 무엇이냐 이거를 되새기고, 저는 학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책이 가진 이 거룩함을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멋진 신화이자 동화이면서 너무나 멋진 이 인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왜 이 얘기를 안 해줍니까? 책을 막 찍어낼 수 있으니까 상관없어. 그래서 뭐 지금 책을 그렇게 해서 뭐 신의 목소리를 다 깨닫고 지금 자연하고 공존을 하시나요? 못하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책은 이 책, 신의 선물로서의 책, 나무의 진짜 최고의 증여로서의 책, 이것이 고전입니다. 몇천 년을 시공을 넘어 불멸했거든요. 그러면 이 고전을 사실 학교에서 다 배우고 있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왜 책의 근원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냐. 그러니까 저는 정말 참 이상해요. 왜 애들이
왜 우리가 이 재미없는 책을 배워야 돼? 다 노래하고 춤춰야지라고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거예요?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아직 안 하는구나. 애들이 다행이네. 우리 다 저기 K-팝 하겠다고 어렸을 때부터 춤추겠다. 그리고 축구하고 야구만 하겠다고 이렇게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왜 다 축구 야구 하는 애들한테까지 책을 주냐고요. 왜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한테도 다 책 읽으라고 하는가. 그 근원에 이런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멈춰서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럴 때 책 읽는다고 야단 맞지 않죠. 근데 집에서도 뭐 계속 춤추고 노래하고 있어봐요. 그게 그러면 뭐 바로 층간소음 생기겠죠. 예? 책을 읽는 행위는 그 누구도 다 최고의 존중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디지털 시대에 이 화려하게 인스타그램으로 소통하는데 왜 책을 읽어? 라는 말을 안 한다고요. 왜 학교에서 책을 봐서 지금도 수능을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여야 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 질문하지 않잖아요. 왜? 이 거룩한 일을 포기하면 대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고양할 것인가? 이게 있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신의 선물이니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애매모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 인류 문명 역사를 보면 이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혁명이었어요.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인종 간 불평등, 계급 간 불평등, 신분, 남녀 성적 불평등, 뭐 온갖 종류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무언가를 이루고 싸우고 이루고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혁명의 시대였고 혁명의 규모도 컸고 어마어마한 이제 단위에서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 이제 근거는 전부 불평등을 해소하는 거였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모든 혁명 그리고 냉전이라고 하는 막 정말 지독한 전 지구가 쪼개져서 싸웠던 것까지 겪고 그래서 핵무기를 막 개발하고 1, 2차 대전을 겪고 지금 여기 도착을 했는데 지금 뭐 되게 불평등하다고 느끼죠. 지금 우리 되게 공정해라고 느끼시나? 근데 미국을 봐도 뭐 불평등이 아직도 진짜 어마어마하게 잠재돼 있구나. 그리고 우리도 다 불공정, 불평등 때문에 뭐 엄청나게 이제 마음이 막 분노로 꽉 차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법이나 제도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걸로 많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에는 지금 전혀 평등하다는 느낌이 안 들까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그 혁명적 변화를 이루기는 했습니다만은 혁명이 성공해서 국가나 어떤 뭐 인종 뭐 이런 이제 주류가 생기면 바로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이 시작이 되는 이 패턴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계급이 뭐 있나? 계급적인 불평등 그거 가지고 뭐 나는 부자야. 그러니까 저기 가난한 노동자 백수를 뭐 무시해도 이렇게 못 해요. 그런데 그 안에 평등한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재하는 욕망이 있어. 그래서 뭘 합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저는 가불관계, 갑질 나왔을 때 진짜 신기했거든요. 이제 진짜 겉으로 할 수 있는 불평등, 이 격차가 없어지니까 저런 거를 가지고 저거라도 그래서 가불병까지 나왔던데 그러니까 그 마음, 내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내가 우월하고 그것을 행세하고 싶은 욕망의 구조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능력거대에서 자기 이 사유재산을 확보해 사적 소유권을 보장해 주는 게 자본주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커. 출발점도 달라.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동안의 혁명을 통해서 훈련을 했다면 진짜 자본주의는 불가피하게 격차를 만들어내네. 그러면 내가 중산층이 되는 순간 이제는
그 이제 스타트 라인이 다르고 또 뭔가 뭐라고 하나 능력의 차이가 또 근원적으로 있고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불평등 있잖아요. 중년은 어떻게든 좀 넉넉하고 청년은 지금 동등할 수가 없죠. 이런 식의 시차를 순환의 경제학을 통해서 이거를 그 해소를 해서 마음 안에 억울함, 분노 이런 것들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인식의 혁명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지 근본적으로 우리는 평등해지는 거예요. 왜 균질화되려고 합니까? 청년하고 중년이 어떻게 동일합니까? 경제적인 조건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전 세계가 인구 밀집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 불평등이 있어요? 그러면 인식이 그걸 바꿔야 돼요. 도시와 지역, 그 다음에 중년과 청년, 강남과 강북에 불가피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도 이거는 물질적 구조에서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는 능동적으로 그것에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진정한 혁명이에요. 근데 이 혁명을 지금까지 이루지도 못했고 내가 딱 주류가 되는 순간부터 타자를 소수자들을 타자화하면서 차별하는 거를 그걸 어떻게 보면 더 습관적으로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많은 혁명이 참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지만 저는 정말 딱 하나 모든 혁명은 모든 사람에게 책을 해방했다는 그래서 뭐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책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나눠줘도 소용없어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로베스피에르 이런 막 급진파들이 막 과격하게 그냥 막 개혁을 하고 막 그러니까 다 단두대에 맨날 뭐 단두대에서 목을 치다가 자기들이 다 또 단두대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득권자들과 부자들에 대한 증오로 막 똘똘 뭉쳐서 그거를 다 없애고 물질을 나누어 주면 혁명이 되냐 안 됩니다. 왜? 마음 안에 분노와 그리고 차별을 만드는 이게 가득 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득권이나 너무 그냥 막 압제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하면 되게 시원한데 시원한 건 잠깐이고 그 안에 있는 분노와 폭력이 내재돼요. 이게 인도 사상에서 말하는 까르마일 거예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 정치적 제도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혁명사를 보면 진짜 막 뭐라고 할까 잠깐의 통쾌함 이후에는 너무 막 그냥 폭력의 퍼레이드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이 너무너무 쓰라려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혁명의 성과는 단 하나 뭐냐 모두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육의 기회는 계속 넓어졌어요. 이건 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든 뭐 아마존이든 어디에 가서 만약에 무언가를 한다라고 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학교를 짓는 일이에요. 학교가 뭡니까? 책을 가지고 책에 담긴 지혜를 연마하는 곳이에요. 학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학교를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그건 뭐야? 책을 모두에게 다 정말 진짜 거기에서는 어떤 불평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중요한 거죠. 가난해서 뭐 멀리 있어서 그다음에 내가 또 선천적으로 좀 불편한 몸을 타고 났어. 그래도 교육의 기회는 다 준다. 이건 책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명사에 오면 정말 뭐 이 고대 지혜에 담긴 신의 목소리가 무색할 정도로 죽고 죽이는 엄청난 폭력의 대행진이었지만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사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거. 그것만은 분명해요. 우리는 자꾸 그냥 경제력이 어떻게 똑같냐 이거에만 집착을 하는데 그것은 정말 한시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분노와 이 욕망의 지도가 바뀌지 않는 한 그것은 나를 해방하기지도 못하고 타인에게도 절대 이로움을 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책이 정말 귀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는 이유가 명문대를 가야 그 도서관에 있는 장서들이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대학의 명성이었어요. 도서관에 어떤 책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런 거 신경 쓰는 분 없죠? 그 대학의 도서관에 뭐가 있냐. 그래서 거기 대학을 안 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책에 담긴 이 정보에 접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 엘리트주의로 세상을 이끈 거예요. 왜? 나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고 뭐가 인간의 비전이라는 걸 봤다 이거예요. 책을 통해서. 보통 사람은 못 봤다 이거예요. 그럼 이 불평등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대학이 많아졌는데 그래도 대학은 격차가 생겼어요. 왜냐면 장서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디지털은 책을 다 저거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데이터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이 다 들어와 있고 동의보감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동의보감 완질이 어느 장서에 있다.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때문에 문명 때문에 뭐 책이 점점 멀어지고 독서 인구가 줄어들고 그거는 저는 필연적인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모두가 정보에 최고의 정보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엘리트주의는 필요 없어. 대중들이 다 지성을 연마해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자기 네트워크의 리더가 되고 리더가 됐다가 또 누군가에 의해서 배움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하는 그런 식의 삶이 펼쳐질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기대하는 게 제가 이상합니까? 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2008년에 이제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이 될 수 있다. 대중이 지성인이 될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문명이라고 저는 굉장히 환희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세상이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뭐 이번에도 뜻대로 안 됐는데 사람들이 지성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쓰는 사람이 없어졌다.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에서부터 페이스북, 그다음에 블로그 전부 다 글쓰기였는데 이렇게 많은 지면이 생겼는데 왜 쓰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글쓰기의 그 위대함을 왜 모르지 이렇게? 그게 저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면 자체가 너무 한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특정 문예지로의 글을 실어야만 내가 비로소 작가라고 스스로 이제 말할 수 있었고 책을 낸다는 건 진짜 일생에 뭐 한 권을 내는 분도 뭐 드물지 않았고 근데 너무 많은 지면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막 그게 막 그 세상을 막 움직인다고 SNS가 막 새로운 산업이 되고 있어. 그러면 모두가 자기가 글쓰기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 대학생도 글을 못 쓰고 대학원생도 글을 못 쓰고 박사도 못 쓰고 이 공평함은 뭐지? 다 못 쓰는? 이 다 못 쓰는 공평함은 또 불공평이 해소가 됐어요. 정말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미당을 할 때 그때가 이제 2009년 10년이었는데 글쓰기로 수련하기라는 것을 새로운 비전을 확고하게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쓰는 거로 생각을 해서 그냥 별로 그 부분에 대한 주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내가 어떻게 글을 쓰게 되었는가를 이제 곰곰이 역으로 추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글과 책에 담긴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의 내용을 어디서 좀 발견하지 않았어요. 제가 역으로 다 추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에 소질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도 굳이 한 적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동양 문명을 좀 탐구해서 알고 싶다. 거기까지였고 그 대학에 왔고 제가 대학 다닐 80년대는 대자보를 쓰면서 다 글쓰기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권들이 글을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근데 저는 당연히 뭐 운동권이 아니었으니까 글쓰기 연습을 못했고 제가 다닌 과는 레포트를 내라고 하지도 않아가지고 4년 동안 레포트 한 번 썼어요. 선생님들이 그냥 뭐랄까 너무 낭만적인 분들이어서 봄학기에는 진달래가 피기 전에는 수업을 안 하겠다 이러시고 가을이 되면 국화꽃 피기 전에는 수업을 안 하시겠다 그래서 거의 수업을 안 들어오셨어요. 너무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 많은 시간 운동권도 아닌데 수업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안 오시고 와 정말 이런 자유는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막 이제 외국어로 된 걸 원서를 외우고 뭐 하여튼 자율적으로 뭘 해야만 되겠는데 글을 내라고 해야지 글쓰기 연습을 하죠. 그래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국문과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서 처음으로 글을 써본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아주 빨간 펜으로 이렇게 해서 막 코멘트를 해서 주시는데 그때 감동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누가 내 글을 읽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띄어쓰기까지. 제가 띄어쓰기 맞춤법도 틀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꼭 띄어쓰기 맞춤법 주의할 거 이게 꼭 있었거든요. 와 그때 그 충격. 그래서 한 학기에 그 몇 번을 내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해야 돼. 한 과목을 들었는데 다른 몇 년 동안 대학 다닌 것보다 더 많은 이 집중력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문과 대학원으로 전과를 하게 된 거예요. 글쓰기 배우려고. 그러니까 이 고도의 집중력 그리고 내가 내 사유를 아주 그 면밀하게 검토하는데 그걸 누군가와 소통한다. 이것은 정말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걸 안 하고 대학을 졸업을 하면 참 정말 대학생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학생.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는 이런 식의 이제 훈련이 정말 고도로 됐어요. 특히 제가 다닌 그 과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저를 기본부터 이렇게 훈련을 해서 내가 어느 날 이제 논문을 쓰고 한 권의 책을 쓰고 글을 쓰게 되는 과정을 20년을 찬찬히 겪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보편적인 거예요. 다른 분들은 훨씬 시간이 줄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코스를 하나의 비전이나 대안으로 아무도 제시를 안 하지? 저는 여기에 제가 붕괴한 거예요. 그러려면 대학을 왜 만들지? 대학은 읽고 쓰는 자들이 모여서 고도의 정신훈련을 하고 그걸로 시대나 사회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하는 거면 그냥 직업학교를 다 만들지. 진짜 그래서 결국 지금 대학은 몰락했지 않나? 아직 안 했나? 네. 하겠죠 뭐. 왜? 지성이 창조되지 않는 대학은 사회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어요. 왜냐? 지성이 세상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스탑되면서부터 우리나라 대학이 급속하게 위상을 잃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제외해 놓은 위에서 정보를 조작하는 거를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뭔가 충만함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훈련이 고도로 되지 않으면 절대 만족감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공허한 거야. 그래서 스펙을 쫓아다니는 게 이게 얼마나 분주하면서 이제 삶이 정말 번아웃 됩니까? 근데 그거 하다 보니 바빠서 연애도 못하고 도대체 무슨 낙으로 난 대학생
대학생들이 한마디로 기본적으로 보면 대학 생활이 너무나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연애가 안 되고 에로스와 로고스가 없는 대학. 제가 대학으로 가면 너무 또 열받으니까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 자, 그래서 이제 누구든 읽을 수 있고 누구든 쓸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쓰는 사람이 여전히 소수이기 때문에 새로운 계급이 생겼다는 거예요. 읽기만 하는 자, 쓰는 자. 이건 뭐야? 엘리트주의를 격파해 놓고 다시 또 차별을 만들어내잖아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격차를 좋아하냐고, 차별, 불평등을 좋아하냔 말입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다 지성인이 되면 불평등은 저절로 해소됩니다. 지성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읽기의 거룩함을 아는 것, 그리고 쓰는 것이 얼마나 통쾌한가를 체득하면,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읽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건 이제 책의 의미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내가 왜 써야 되냐? 당연히 읽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흡수만 한 거잖아. 흡수만 했으니까 나와야죠. 듣기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대화가 뭡니까? 대화. 들은 다음에 말을 해야죠. 그냥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정말 극혐이죠. 근데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왕고구마죠. 왕고구마. 답답해 죽습니다. 듣고 말하는 거예요. 듣고 말하고. 이게 수평적 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듣기만 하고 말을 안 하면 집에 와서 얼마나 답답해. 그 다음 읽기만 하는데 쓰질 않았어. 존재가 답답해요. 존재가 꽉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써야지 내가 확 순환이 되는 느낌. 이게 바로 통쾌함이에요. 통쾌. 육회, 토쾌, 상쾌 할 때 뭐가 확 트인다. 그래서 저기 중국에서는 도를 화령관통이라고요. 화령관통. 팍 뚫려가지고 모든 게 다 통하는 거. 그 다음에 불교에서의 깨달음은 확철대오. 다 이런 거예요. 뭐가 확 뚫리는 거예요. 확. 예.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우주적인 어떤 매트릭스 일을 아주 자유롭게 질주하는 이 느낌, 이것을 알게 되면 누구나 이것을 원하게 됩니다. 원하면 또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쓰기의 통쾌함이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명리학이랑 저기 동의보감을 좀 배웠으니까 이 동양의학적으로 봐도 사람이 뭐냐 그러면 이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이에요.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를 추상적이고 낭만적으로 이렇게 저기 기준을 잡으면 평생 아무것도 안 뚫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탐구를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오늘 내가 한 생각이고 오늘 한 말이고 오늘 내가 움직인 행동이에요. 행동. 발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이거는 먹기도 하고 먹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먹어야 움직이니까. 먹어야 또 말을 하죠. 그래서 뭘 먹냐 이게 나고 무엇을 말하냐 이게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읽고 듣기만 하고 쓰지도 않고 남에게 말을 안 했어.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생각은 생각대로 꽉 막혀. 말은 몇 개 단어가 없어.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그거를 연습을 하지 않으면 단어가 안 나와요. 굉장히 뭐 대단한 철학책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어를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자꾸 연습을 해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이 이렇게 바뀌면 내 발이 아주 다른 곳에 가 있게 됩니다. 멈추는 걸 또 알게 돼요. 멈추는 게 어떤 행동보다 더 능동적이라는 것도 알게 돼요. 우리가 왜 명상이나 기도 같은 게 더 거룩하냐면 움직이는 것은 1차적인 거예요. 스탑하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멈춤도 운동이거든요. 고도의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가 멈추는 이 내부로 딱 그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그런 활동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막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활동 에너지에서 되게 1차적이고 낮은 단계입니다. 멈춰 있을 수 있는 거. 왜 기공이나 이런 거 저는 안 해봤지만 요가도 이렇게 어떤 자세에서 멈춰가지고 막 40, 50분을 있게 한다 그러더라고. 거의 죽어난대요. 뭐 기마자생가는
5분인가 하면 온 전신에 땀이 난다고. 저는 한 30초밖에 안 해봤어요. 못 해봤겠더라고요. 그런 게 뭐냐면 멈추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내부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인식과 욕망의 구조의 변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순환을 할 것이냐. 그러면 생각, 말, 특히 생각과 말의 연결고리. 이거를 바꿀 수밖에 없죠. 그게 글쓰기라는 거죠. 글쓰기보다 더 고도의 훈련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죠. 뭐 그게 뭐 꼭 성경이나 불경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 확 이제 감사를 드릴 거예요. 막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으면. 그 다음에 불경을 읽으면 부처님은 특히 스승이기 때문에 부처님 제자들이 갖는 이 기쁨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런 스승을 만나서 이런 가르침을 듣게 됐을까인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계율을 지키고 저기 참선하고 하는 그 힘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책을 읽었을 때 배우는 그걸로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답을 해야죠. 보답을 어떻게 합니까? 써야죠. 그래서 뇌와 혀하고 손이 이렇게 매끄럽게 움직이는 요거를 이제 저는 그 유쾌한 삼중주라고. 그럴 때 이제 존재가 굉장히 자유롭고 당당할 수 있다. 참 시간이 됐네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은 저의 횡설수설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질문 올라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요즘에는 연예인 일반인들도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행기 등을 책으로 출판하거나 인터넷에 연재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현상은 환영할 만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한 독서나 사유가 결여된 무분별한 글쓰기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별로 제가 관심 갖고 싶지 않은데, 그 글쓰기에 대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꼭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얘기한 지금 체계정이 안 맞잖아요. 그거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상품으로서 이거를 만들었을 땐 그거는 체계정의가 아니라 북상품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별히 그냥 그림을 배워서 전시회를 한번 예쁘게 해본다 이런 거 하고 에세이를 한번 써서 이렇게 나의 좀 경력을 아름답게 하고 이런 건 취미 활동인 거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한 질문이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이건 상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되든 한 권도 안 팔리든 간에. 그리고 이걸 향한 작업으로서의 글쓰기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글쓰기 테크닉이나 이런 게 없으면 되게 서툴고 굉장히 뒤죽박죽일 수 있어.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걸 함으로써 뭘 봅니까? 자기가 얼마나 사유가 혼란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울에 투영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21세기적 글쓰기고, 이거는 근대 이전, 그러니까 소설이나 그런 어떤 픽션으로서의 그 문학이 글쓰기의 주류가 되기 이전의 글쓰기. 그래서 이 문장은 정말 그 사회에 그 최고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20세기 와서 그 모든 특권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식의 이제 그런 책과 책의 이 바깥에 이제 것들이 막 외연이 애매해진 거죠. 그런데 그 자본주의는 어떤 것도 상품으로 만드는 아주 신묘한 재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책도 상품화하는 그게 많아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물질 문명의 기술 정보로서 모든 걸 대하게 되는 것도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적 토대로는 모든 책을 접할 수 있고 모든 지성을
내가 지금 매일매일 수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에서는 이전의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이 하나는 과도한 상품화와 이 기술 정보화 하는 양극단에 의해서 책이라는 것의 의미가 실종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그 어떤 이 시대적인 장벽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이전에는 책이 없어. 동네에 책이 한 권 없어. 그다음에 저기 동네에 딱 한 명 있는 대학생한테 가야지 내가 이게 책에 있는지 없는지 물어볼 수 있어. 아니, 전태일 같은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한 권 가지고 우리나라 노동 역사를 바꿔 썼잖아요. 그게 20세기 중반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시대가 더 좋습니까? 그때는 책이 참 귀해서 책이 소중하게 여겨졌어. 이게 좋으냐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의 부산물로 따라온 게 뭐냐면 상품화와 정보화. 그럼 우리는 이 사이에서 뭐 전태일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그 우리 존재를 탐구하는 거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장벽까지도 지금 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그거는 무책임한 거고, 그런 세상은 오지 않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걸 잘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글쓰기의 통쾌함을 범주에서 책을 소리내어 읽는다거나 필사도 글쓰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저기 낭송하고 필사가 글쓰기의 범주에 들어가냐? 그건 일단 읽기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읽는 것도 20세기 이후에는 묵독 위주로 돼가지고, 그래도 학교에 가면 책 읽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가 왜 바둑아 영희야 뭐 나하고 놀자 이런 그런 게 귀에 있고, 뭐 하와유 제임스 그러면 뭐 이제 뭐 파인 땡큐 막 이런 게 소리내서 읽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약간 유머처럼 쓰게 된 거거든요. 많이 읽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잘 안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빨리빨리 막 묵독으로 이제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읽기의 통쾌함, 읽기의 거룩함을 정말 망각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그래서 낭송을 하고, 낭송 대회를 저희가 한 3년 해보면, 그리고 평소에도 늘 하는데 정말 자기 스스로 변주를 엄청나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연극적인 동작도 되고, 자기가 거기에 아주 개성 있게 그거를 뭐 노래나 음악 공연보다도 훨씬 예술적인 그런 그 변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낭송이 읽기의 통쾌함. 그다음에 필사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뭐 불경이나 성경을 이제 베껴 쓰면서 이걸 몸에 새기는 것도 있는데, 내가 문장이 자꾸 비문이 된다 그럴 때는 내가 굉장히 그 좋아하는 문체를 가진 책을 옆에 놓고 그걸 옆에서 베껴 써보세요. 그 원래 예전에 작가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한 권을 다 베꼈었어요. 그리고 그걸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게 우리 오장육부하고 섞여가지고 이게 막 케미가 일어나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적당히 변형해서 어떤 문체가 나옵니다. 둘 다 이제 읽기의 과정이기도 하고, 이 나중에 쓸 때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돼요. 그래서 암송이나 몸 안에 이제 문장이나 단어를 새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 공부법에 지금 수능이 이렇게 독해력 중심이지 암송은 안 하거든요. 이거는 좀 아주 교육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저도 제가 쓴 책도 기억을 못 해요, 사실. 남의 책은 읽고 나면 그냥 뭐 99.9%를 까먹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다 외우게 했잖아요.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러니까 책이 많지 않았으니까 사서상경이랑 뭐 그렇게 한 이유는 그게 안에 일단 들어가서 내 몸하고 섞여야만 거기서 깨달음이 이렇게 나온다고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어마어마한 뭐 진짜 물리학 뭐 내각 이런 거를 다 배워도 외우질 않으니까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법은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고전 한 권을 다 외우게 하든지,
사실 외국어 공부도 한 권 다 외우면 거의 물리는 다 트인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하나 다 외워가지고 그냥 이제 영어를 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암기고,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보가 디지털이 다 이제 정보를 마구 이제 쏴주니까 자기 전화번호도 안 외우게 됐잖아요. 참 편리하고 좋긴 한데 이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릴 판이야. 좀 있으면 나는 누구인가. 근데 이게 무슨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 진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걸 걱정합니까? 인지장애를 걱정합니다. 지금 팬데믹은 뭐 이게 뭐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오늘 더 이제 하지만 이것이 주는 공포도 대단하지만 이제 100세 인생을 살 때 제일 지금 뭐야? 인지력이 언제 떨어질까? 근데 이게 문명이 고도화되는 거랑 같이 왔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 근데 몇 가지 이제 그 단서가 있죠. 하체를 너무 안 쓰게 된 거. 그러면 이 상체의 기운 순환이 안 되니까 뇌도 정체가 되겠죠. 근데 또 하나가 앉아서 하는 거면 그럼 뇌는 많이 쓸 줄 알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는 게 없기 때문에 기억력이 자꾸 감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세포가 많은데 안 쓰는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느 한 면으로만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으로 막 그 뇌를 쓰게 되면 중독이 되고, 안 쓰는 쪽은 어떻게? 인지장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오래 사는데 인지력이 떨어지는, 그러면 인지력이 떨어지면 몸이 건강하다고 해도 이 존재로서는 그냥 이게 뚝 떨어집니다. 생명의 레벨이.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이 리듬을 타야 되거든요. 그럼 인지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주역을 외우시고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경전을 다 외우세요. 뭐 이슬람이다 그러면 코란을 다 외우시고, 그거 이제 외우고 그다음에 나는 특별히 종교가 없어 그러면 뭐 장자 많죠. 뭐 열할기 아주 많습니다. 다 외우세요. 저는 진짜 제가 늘 읽고 쓰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내년부터는 정말 일상적으로 실험을 하고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 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원문으로 외우시는 거예요. 코란이다 그러면 아랍어로. 아랍어를 배우면 좋지 않습니까? 또 성경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그게 히브리어인가? 히브리어. 불교 신자야. 그러면 산스크리터. 고대어를 배우는 게 이 몸에서 저는 아직 이제 안 해봤지만 아주 우리 뇌와 이 세포들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오 산스크리터가 그냥 막 저절로 나와. 내 안에 그런 인자가 있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진짜 사랑을 고백할 땐 산스크리터로 하는 거죠. 그럼 믿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 맨날 I love 해봐야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면 고객님이 뒤에 떠오르고 이러니까 사랑이 지금 연애가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연애할 만한 분들은 다 중년이시네. 청년이 있으시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얼마나 이게 멋지고 유머러스하고 유머와 지혜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게 우리 노년의 삶을 장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욱 깊어지고 더더욱 그 넓어지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좀 또 있니? 네, 마지막 마지막. 하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글 쓰다가 이제 막히거나 그럴 때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글 쓰다가 막히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 글 쓰다가 막히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닌데 뭐 행동은 제가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글 쓰다 막히면 일단 좀 쉬면서 딴짓을 하죠. 그 이제 제가 요즘 많이 하는 건 뭐 유튜브에 가서 우리 강감찬 TV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강감찬 TV에 우리 청년 백수들이 하는 게 많거든요. 아니면 이제 달라이라마 그 유튜브에 가면 엄청 많아요. 근데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안 들려요. 그래서 저기 그냥 틀어놔요. 그 뭐 부담 없이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자거나 잡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이 효과를 보는 건 산책보다 좀 센 거. 등산을 예전에 꼬박꼬박 했는데 요새는 어쩌다 이렇게 등산을 잘 못하게 됐는데 서울은 4대 명산이라 거기 지금 여기 문탁에서 하면 저기 경기도도 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르는 거랑 남산 산책하는 거. 그 산책을 정말 10년 이상 했어요. 그 수유연구실 시작했을 때부터. 그런데 산책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하면 산 꼭대기까지 이제 거뜬히 가고 중간에 이제 또 그 간식도 먹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뭐가 막히잖아요. 진짜 이제 많이 막혀요. 왜냐면 그게 글쓰기가 힘들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 훈련을 그만큼 안 했기 때문에 뇌에서 그쪽으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다가 콱콱 막히죠. 이거를 그냥 보편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요리나 뭐 이런 걸 많이 했으니까 잘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봤으니까 뇌가 그쪽으로 선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막히죠. 이걸 뚫으려면 여러 번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절대 좌절하지 않는 거. 그게 저한테 꼭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10년 동안 기본기 익히면서 좌절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요만큼이라도 하면 너무 대견했다니까요. 이걸 하는 게 얼마나 돼.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는데 저 혼자. 이런 게 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뚫으려면 이제 발을 움직이는 거랑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열할기 웃음가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처음 리라이팅 할 때는 정말 매일 읽고 그걸 이제 뭐라고 쓰는데 그거를 공동체 하면서 틈만 나면 떠들었어요. 그래서 뭐 농담도 연암의 열할기로 하고 그다음에 뭐 누구 뭐 야단칠 때도 그걸 인용하고 뭐 누구를 이제 칭찬할 때도 그렇게 하고 뭐 그냥 온갖 수다를 다 그걸로 떨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쪽으로 뚫려요. 그래서 이제 노트북 앞에 이렇게 딱 앉으면 내가 막 그 뒤에 글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이런 거예요 원래. 이게 나의 잠재력입니다. 존 레논이 뭐 예스터데이를 자면서 뭐 악상이 떠올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낮에 맹렬하게 활동을 하고 잠을 자면서 뇌가 막 이렇게 연결 접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나오는데 뭐 꼭 불멸의 작품은 쓸 필요가 없고 그런 식으로 할 때는 계속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 가미당에서 지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하고 머리는 막 쥐어뜯어. 머리를 왜 쥐어뜯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자기를 괴롭혀. 막 메조키스트야. 자기를 막 괴롭혀. 이거 다 소용없고 잠은 푹 자고 그러는데 말을 안 해요. 글이 어디서 안 뚫리는지를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꾹 삼키고서 그렇고 있다가 밤새 가지고 써오는데 제정신으로 안 읽은 게 써오는 거지. 초토화되는 거지. 그럼 오면 저한테 이제 온갖 이제 독설을 다 듣죠. 저는 최고의 우정이 독설이라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막 또 이제 그 인격 파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왜 나보다 다 재능이 있고 내가 저 나이 때였을 때보다 훨씬 지적인데 왜 그럴까를 생각했더니 이 패턴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글쓰기에 그 아주 미묘한 차서와 이 패턴이 있어요. 이 디테일을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테크닉이나 배우고 그러면서 이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의 그럴듯한 작품을 쓸 수 있는데 평생 글쓰기 할 수 없어요. 한 권은 어떻게 만들 수 있어요? 재능으로. 거기서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글쓰기는 멀고 긴 원대한 내 삶의 비전으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서 신의 선물이며 나무와 우리와의 그 우정이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뵐게요.